이제 최근에는 뭐 4대강부터 학생 인권 조례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계속 이전 정부 탓을 하지만 국민들은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제3신당에 출연할 경우 지지 의향이 있다 27, 없다 49, 그리고 응답 유보층 24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매월 월말 기준으로 원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정치예습 8월 첫날을 맞이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공표를 하는 날인데 정치예습 라이브로 최초로 저희 리서치부 7월 말 정기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범보수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전체 응답층에서 3%포인트, 보수층에서 4%포인트 하락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전체 응답층에서 5%포인트 상승했고, 보수층에서 3%포인트.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나 다른 분들은 특이사항이 없는데, 홍준표 후보가 3, 4%포인트 하락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3에서 5%포인트 상승했다. 이게 이제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추정컨대,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지지율이 올랐거나 내리거나 빠졌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빅데이터까지를 동원해서 분석을 하면 보다 좀 체계적으로 그런 어떤 그 여론 흐름을 더 정교하게 짚어볼 수는 있겠으나,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뭐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고, 다만 추정컨대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이 꽤 큰 폭으로, 그러니까 이전의 그 어떤 흐름과 달리 3에서 4%포인트 정도 하락했고, 특히 이번 범보수 적합도에서 전체 응답층이나 보수 응답층에서 홍준표 후보가 한 자릿수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저희가 이 적합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1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홍 시장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세적으로 뭔가 홍준표 시장의 신상에 또는 뭔가 사건 사고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주제하다시피 뭐 최근에 수해 중에 이제 골프 논란으로 10개월 당원권 정지를 당했잖아요. 이게 이제 홍 시장님께는 좀 데미지가 된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얼마 전에 이제 신당 창당 등을 포함해서 뭐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회자되면서 그게 마침 또 정기조사 시작 직전에 이제 그런 또 이슈가 불거졌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지지율이 다시 반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되고 지금 결과를 공표하는 거라서 조사 개요를 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는 리서치부 자체 원래 조사고요. 조사 기간은 7월 29일부터 31일 3일간 RDD 무선 100% ARS 조사로 진행됐고, 표본수는 전국 1000명입니다. 가중치 보정은 2023년 6월 말 현재 인구 비례 셀가중을 적용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접촉률은 49.1%입니다. 그러니까 여심위에 가시면 그동안 공표된 모든 기관의 데이터들이 일자별로 쭉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 각 기관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뭐 그 조사에 사용한 데이터 규모 뭐 등등등 접촉률, 응답률 해서 모든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접촉률 5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기관은 현재 최근 1년간 대한민국의 리서치부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록 ARS 방식이긴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공력을 들여서 조사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 이번 응답률은 저희가 3.3%가 나왔는데, 이제 이전에는 대략 4% 중반 정도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3.3% 응답률이 좀 낮아진 거는 제가 조사 그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방학철이라 오히려 젊은 층이 수월하게 표본을 추출할 수 있어서 굳이 예전처럼 콜백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표본을 수월하게 거뒀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과 관련해서 휴가철 논리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방학철이라 젊은 친구들이 뭔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래서 조사에 참여할 어떤 편의성이 제고되면서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 표본을 수월하게 표집했다.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오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7월 말 정기조사 결과를 간략히 한번 요약을 해본 건데요. 이제 결과가 요약된 순서대로 저희가 질문을 제시를 합니다. 문항을. 일단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률이 6월 대비 2%포인트 올랐고 부정률도 2%포인트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격차는 18%포인트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긍부정률은 이전보다 소폭 두 지표 모두 상승하면서 6월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 7월경부터 윤석열, 문재인 두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평가를 누가 더 잘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 질문을 1년째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 39,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 52. 그래서 12차례 연속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과반 안팎으로 12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기승전 문재인 탓, 국민은 문재인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작년 6월경부터 내년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이 질문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6월 대비 2%포인트 오른 47%, 국민의힘은 1%포인트 소폭 하락한 37, 그래서 약 10%포인트로 격차가 다소 벌어졌고요. 저희가 지난 2020년 총선부터 이제 저 질문을 유일하게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당, 그러니까 반대 정당이 어디냐? 국민의힘이 과반 53입니다. 직전 대비 3%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갤럽이나 뭐 저희 조사도 어쨌든 그 부정률도 좀 높아졌지만 선방한 반면에 오히려 여당 지표는 뭐 소폭 지금 나빠졌어요. 뭐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약간 다른 어떤 미스매칭을 보이고 있죠. 이게 이제 추정컨대 홍준표 시장 징계권 등등 당 내홍이 어떤 여당에 약간의 좀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홍 시장을 징계한 거는 용산과는 무관한 당내 영역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지층 또 홍준표 시장 지지층의 일부가 여당에 대한 뭔가 좀 그 실망감, 이런 것들이 약간 반영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범보수 대권 주자 적합도는 이제 전체 응답층에서는 한동훈, 유승민 두 분이 지금 그 팽팽한 선두 다툼을 펼치고 있고요. 홍준표 시장이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오차범위 내 3위, 세 번째로 지금 올라섰고, 보수층에서는 뭐 한동훈 장관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역시 홍준표 시장이 하락하면서 지금 오세훈, 원희룡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두 자릿수대로 올라서면서 지금 선두권을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진보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금 전달 대비 2%포인트씩 상승하면서 어쨌든 오차범위 내 3, 4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오히려 저희 조사는 전달보다 3%포인트 오른 45, 국민의힘은 36, 그래서 한 자릿수 격차를 유지하고 있고요. 총선 프레임 공감도는 정부 여당 지원론 38, 심판론 50, 그래서 심판론이 두 차례 연속 과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신당이 출연할 경우 지지 의향 질문을 처음 이제 그 질문을 해봤는데 지지 의향이 있다 27, 없다 49, 그리고 응답 유보층 2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각 항목마다 좀 그 지난 1년여간의 어떤 그 추세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작년 5월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말부터 지금 최근 6월, 7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리서치뷰 데이터 기준의 긍부정률 추세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작년 대선 직후 이제 취임하고 그리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고 그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이제 부정률이 긍정률을 상회하면서 계속 지금 과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그래프의 어떤 그 간격을 보시면 아까 앞에서 요런 애매 그 추세와 비슷하게 작년보다 지금 최근 들어서 긍부정률 격차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현 정부 국정평가 추이인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이제 근 1년간 지금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이제 격차가 많이 좁혀졌죠. 저 때가 이제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 컨벤션 효과가 가장 컸던 시점. 다른 지표들도 거의 올 2월에 저런 이제 양상을 보이는데, 어쨌든 올 2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라는 응답이 과반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하고 있다는 계속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는 뭐 4대강부터 학생 인권 조례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계속 이전 정부 탓을 하지만 국민들은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의 인식과 국민 여론이 상당히 결이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내년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찍을 거냐. 작년 6월부터 역시 지금 1년 이상 동일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고, 역시 내년 4월 총선까지 이 질문을 계속 가져갈 건데, 역시 이제 작년 6월 지방선거 직후에 국민의힘이 딱 한 번 앞섰었고, 올 2월에 동률을 기록했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민주당이 대략 10%포인트 안팎의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역시 이 그래프 역시 작년보다는 지금 올 들어서 이 격차가 좀 좁혀진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이제 저희가 2020년 총선 전부터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이 설문 프레임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럼 내년 총선에서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정당은 어느 당이냐? 역시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계속 과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0% 중후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4차례 조사를 했고, 역시 이 설문도 내년 총선까지 꾸준히 가져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범보수 대권주자 적합도 질문입니다. 이 조사도 작년 7월부터 이제 만 1년이 막 지났습니다. 13번째 지금 조사를 했는데, 전체 응답층에서는 뭐 한동훈 장관이 20, 유승민 전 의원 20, 오세훈 서울시장 8, 뭐 기타 후보 순으로 이제 지지를 얻었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6월 대비 5%포인트 올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3%포인트 하락해서 지금 홍 시장이 지금 중하위권에 위치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보수층에서는 뭐 한동훈 장관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달보다 보수층에서 한 장관은 2% 더 올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지금 원희룡 장관과 지금 2위 다툼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역시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층에서도 지지율이 소폭 올랐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하락했고, 그래서 이 이제 추세들이 뭐 앞으로 대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여러 차례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정치 전면에 나서서 뭐 맹활약하고 있는 반면에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험지에서 지금 그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재개를 공개적으로 재개를 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아마 이런 흐름이 좀 변화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 다음으로 이제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는 뭐 계속 싱거운 싸움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전체 응답층 뿐만이 아니라 진보층 응답층에서 뭐 과반 이상을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지난달에 좀 올랐다가 이달엔 지금 전체 응답층에서 뭐 1%포인트 근소하게 빠졌고, 진보층에서는 한 3%포인트 하락한 걸로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추정컨대 이낙연 전 총리 귀국 시점부터 최근 뭐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해서 뭐 일각에 상당한 어떤 공세가 있었죠, 견제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세가 약한 이 전 총리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뭐 지금 중앙 정부를 향해서 상당히 좀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면서 좀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 추이입니다. 저게 2020년부터 지금 올 7월까지의 세계 정당의 그 지지율 추이를 쭉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앞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간이나 주간 단위 조사에 너무 일희일비하다 보면 어떤 특정 현상에 과도하게 몰입되고 어떤 그 판단착오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 그래프를 보시면 우측이 이제 2023년이고 그 전에가 작년이고 21년, 맨 왼쪽이 지금 2020년 양당의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시면, 2020년에는 민주당이 계속 강세를 유지했죠. 1년 동안. 역시 월간 단위 조사였고,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60년 만에 최대 의석을 확보하는 그런 압승을 거뒀었고, 역시 2020년 한 해 동안은 민주당의 강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으로 넘어오면서 2월 말에 LH 사건이 이제 터져 나오죠.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부동산 민심에 이제 요동치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이제 2021년에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이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됐잖아요. 후반기에는. 근데 어쨌든 2021년에 저 1년간의 그래프 추세를 보시면 국민의힘의 우위가 꾸준히 유지되고, 결국 작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이제 2022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지금 최근까지 민주당의 우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보다는 올 들어서 지금 격차가 다소 좁혀진 걸 알 수 있고, 저희 여론조사 데이터만을 토대로 할 때 현재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 프레임 공감도는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38,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 50. 그래서 지금 여권에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제3당이 출연할 경우에 내년 총선 지지 의향을 물었는데 10명 중에 1명은 지지 의향이 있다, 2명은 지지 의향이 없다, 그리고 4명 중에 1명 정도인 24% 정도는 응답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이제 제3신당이 구체적인 어떤 실체를 드러낸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은 그냥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떤 그 신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의향을 심플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해당 문항의 그 교차 분석을 해보면 제3신당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가 정파별로 정의당 지지층에서 43%로 가장 높습니다. 정의당도 지금 내부에서 제3권력이니 뭐니 신당을 도모하는 그룹이 있고, 또 이미 정의당 내 일부 지금 인사들이 탈당해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정의당의 원심력이 가장 큰 걸로 이해가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무당파의 37%가 제3신당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 세 번째로 민주당 지지층의 27%, 국민의당 지지층의 21%가 제3신당 지지 의향이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3지대가 출연할 경우에 보수층보다 진보층의 어떤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귀결될지 이제 좀 긴 호흡으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마무리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표만으로 보면 당장 선거를 할 경우에 민주당이 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론 애매에 집계되고 있는 정당 지지도나 징후평가 등을 고려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야권이 좀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투표율 100%를 가정했을 때 비교적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론조사는
투표율 보정을 해서 공표할 수 없도록 굉장히 이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투표율 보정을 하지 않고 성, 연령, 지역 이 3A 가중치만 적용해서 지금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문제는 투표율이 100%가 안 되잖아요. 작년 지방선거는 50%대였고 2020년 총선 때는 60% 중반 정도였는데, 내년 총선 투표율은 지금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지금 현재 정치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어서 투표율이 지금 예사롭지 않고, 따라서 데이터만 보면 민주당이 유리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어떤 맥락과 행간을 보면 결코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내년 총선 출마자 여러분들도 아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 포지션이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떤 전략을 구사해서 추격전을 펼쳐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아마 첫 지표조사 정도는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신 후보들은 당연히 때가 되면 좀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전략을 세우고 이제 캠페인을 해 나가셔야 될 텐데, 한두 차례 조사를 해서 결과가 불리하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 포지션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일관성 있는 그런 전략과 캠페인을 구사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내년 총선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지금 여론은 말 그대로 여론일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억을 들인 출구조사도 총선 예측에 거의 번번이 다 실패할 정도로 사람 마음을 읽는 게 어렵고, 또 앞으로 8, 9개월 동안 다양한 사건 사고와 변수들이 남아있고, 특히 총선판을 보면 전국을 관통하는 메인 프레임이 있고, 또 광역, 또 지역구 단위를 병행해서 관통하는 어떤 광역판, 지역판, 대략 3개의 크고 작은 판이 선거판을 관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굉장히 구도상으로 어려운 선거판에서 어떤 이변을 쓰거나 기적을 쓴 후보들을 보면 그 지역은 예를 들면 인물론이 통했다든가, 아니면 자질이나 정책 비전에서 경쟁 후보를 압도했다든가, 아니면 도덕성에서 상대 후보가 뭔가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서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도는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이러하지만 이 전국 구도가 모든 지역구를 다 관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출마자 여러분들께서는 예를 들면 호남판, 영남판, 강원판의 전국판과 다른 어떤 결의 프레임이 관통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내가 부합되는 어떤 포지션 전략을 구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하셔서 내년 총선에 어떤 승리의 고지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 잘 챙기시고 보람 있는 8월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